안녕하십니까. 자, 인문특강 3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그냥 옛날 얘기 좀 하고 이런저런 걸로 떼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가시는 길에 뭘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요거 드린 거예요. 제 개인적인 수업 방식은 뭐 과제물을 엄청 드리는 게 아니라 수업에서 가급적 정리하시고 기억나는 대로 여기서 매듭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제 복습을 하시면 훨씬 효과는 좋겠죠. 자, 우리가 행정법. 행정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행정법 설명회라 해도 하고요. 2년 동안 설명회라고 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깊이의 차이겠죠. 깊이의 차이.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3시간에 걸쳐서 행정법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부적인 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런 거 이제 원래 이제 법률 용어라고는 돼 있지만 전체적인 개요를 잡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학 강의할 때 모든 대학 서적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겠죠. 학생이 교수한테 행정법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행정에 관한 법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 선생님 행정은 뭐고 법은 뭐예요? 이게 그 다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행정이 뭔지에 대해서는 옛날 얘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를 말씀드리면 행정이 국가가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국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나라고 이제 국가가 있는 거겠죠? 국가. 자, 그럼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국가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독일 법학을 개수를 해서 정의를 내려줘야 돼. 국가가 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3가지 요소가 영토가 있고요. 그걸 구성하고 있는 인적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것은 눈에 보이죠. 우리 한반도, 우리 국민 5,200만. 눈에 안 보이는 게 이거예요.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이 3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전쟁이 일어난 것 같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같은 지역에서 있지만 이스라엘은 국가로 봐요. 이 주권이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이 주권이 자기들끼리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나라로부터 어느 정도 다 주권을 승인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아마 팔레스타인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요 3가지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어젓한 국가입니다. 앞으로 법학에서 요소다, 요건이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영토 국면에 있는데 주권이 없다. 3분의 2가 있으니까 지분상 국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안 통합니다. 앞으로 법학을 하면서 요소다, 요건이다. 특히 요건이란 말 나오면 하나라도 빠지면 없는 거나 진배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국가가 발전돼 나오는 과정이 뭐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대 도시국가에서부터 기점이 1789년이에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시민혁명이라고들 하죠. 그럼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에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어 왔느냐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왕이 있고요. 왕이 지 혼자 못 다스리니까 조직을 이렇게 갖춰요. 이 조직이 굉장히 능률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조직이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게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피라미드 조직. 상명하복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고 이 조직이 자신이 영토 내에서 다스리고 있는 신하와 백성들을 상대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하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갑이다. 그럼 갑을 상대로 야, 너 세금 내 이렇게. 그죠? 세금 내가 이거예요. 너 군대 가 이런 조치. 자, 이 빨간색 화살표가 굉장히 무섭고 행정법에서는 의미가 깊은 거예요. 지금 왜 제가 빨간색 화살표를 위에서 아래로 편방향으로 썼느냐.
여러분 민법 수업 시간에는 아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갑이 이렇게 청약을 하고 을이 승낙을 해서 합치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국가를 대표해서 왕이 청약을 하고 국민 갑이 승낙을 하는 과정이 없어요.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세금 내 그러는 순간에는 납세 의무가 생겨버려요. 군대가 하는 순간 징집 의무가 생겨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갑은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주체겠습니까? 당하는 주체겠습니까? 당하는 주체죠. 그거를 피지배자 그래요. 피지배자. 법학에서 피가 나오면 당한다는 뜻입니다. 소송을 원하는 애를 원고, 소송 당한 애를 피고. 아시겠지? 지배자. 지배자는 왕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신하와 백성들을 상대로 이렇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외적으로부터 침범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하면서 싸우는 예비군이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상비군. 그럼 상비군을 신하와 백성들이 여러 있는 애 중에 야, 너 군대가, 너도 군대가 이렇게 하면은 군인이 모아지겠죠. 근데 그 군인들은 직업 군인이어서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군인 아닌 다른 애들한테 야, 너 돈 내. 이거를 또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고전적인 국민의 두 가지 의무가 뭐냐? 납세 의무하고 병역 의무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1789년 전까지 누가 수행을 해왔느냐? 왕이 수행을 했어요. 왕. 지금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갑에게 세금을 부과할까 말까 누가 결정해? 왕이 결정해. 얼마를 부과할까? 왕이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왕을 뭐라 그래? 지배자 그래요. 갑은 왕이 결정한 내용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어. 자기가 원하건 원치 않건. 그러겠죠? 만약에 결정하고 세금 내라 그러는데 얘가 안 내고 내빼잖아요. 그럼 잡아다가 조지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유지하는 모든 동력을 나라를 유지하려면 군대도 필요하고 세금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결정을 누가 한다? 왕이. 그리고 실제 결정한 내용대로 실현시키는 주체도 누구다? 왕이. 왕이 혼자 지 몸으로 못하니까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요. 근데 이 결정이 공정하겠습니까? 공정치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대부분 공정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갑을 비롯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굉장한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항상 의문점이 있어. 생긴 거는 나보다 더 띨띨하게 생기는데 제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에 무조건 승복을 해야 되는 본인의 처지가 원망스럽겠죠. 그럼 얘네들이 의문점을 가질 거 아니야. 쪽수로는 엄청 많잖아요.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지배를 정당화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명분이 뭐냐? 왕이 얘기한 게 나는 뭐다?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래요. 나중에 법학 여러분들이 행정사 하면서 심판 청구서 같은 거, 이제 변호사들 같으면은 소장 같은 거 쓸 때 맨 끝에 뭐라 그러냐? 100번 양보해요. 100번 양보해가 내 말 다 판사가 안 들어주고 행정심판위원들이 다 안 들어주는데 이거는 들어주세요 할 때 쓰는 말이 100번 양보해요. 내가 설사 신이 아니더라도 그럼 뭐야? 인간이란 얘기죠. 인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모든 이 왕으로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 뭐예요? 왕권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다? 이걸 뭐라 그래요? 왕권 신수설 그러죠.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다. 왕권 신수설. 써볼까요?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자기도 진짜 이런 거 안 하고 평민으로서 필부로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기 싫은 거를 나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고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내 처지가 한탄스럽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은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어쩐지 좀 달랐어. 신이었구나. 신으로부터 부여받았구나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나라가 있는데 나라의 구성요소 중에 영토, 국민은 눈으로 보여요. 주권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권이 이 1789년 전까지는 이 주권의 소지자가 누굴까? 이런 명제에 대해서 누구였을까요?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겠죠. 자, 요거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뭐다? 왕이라고 안 하고 군주 주권론 그래요. 주권의 소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은 군주다 이런 뜻이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핵심 축이 돼서 왕은 군주 주권론과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이 지배를 정당화했던 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런다? 국가가 돌아가려면 세금도 걷어야 되고 군대도 유지해야 되는 이 빨간색의 이 어마무시한 조치를 국가작용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말은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와 정말 행정법은 새롭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잖아요. 용어가 조금 생소하려고 그러죠. 나라의 주인 뭐 이런 걸 뭐 주권 뭐 이렇게 표현한다더라. 계속 우리가 자기 이름 외우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 있어요. 내 이름은 영동이야. 절대 잊지 말아야 돼. 막 이거 도깨비에서나 그러는 거지. 그 사람 이름은 뭐야 이거. 계속 어차피 할 거는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업 설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 재미가 없는 아무리 재미를 붙이려고 해도 재미가 없어. 그러면 그때 이제 노력해야 돼. 노력하기도 싫어. 그럼 하면 안 돼. 자기하고 공부하고는 어떤 분야건 그건 자기가 해야 될 분야가 아닌 거예요. 자, 왕권 신수설과 군주주권론에 의해서 왕이 1789년까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정이 공정하지가 않았습니다. 왕이 마음에 들면 세금을 부과를 전혀 안 했고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전 재산 몰수를 했습니다. 자, 이쪽에서 핍박받던 애들은 자, 이런 기본적인 1789년 전에 프레임에 비춰보면 신하와 백성들은 현명해지는 게 군주 입장에서 좋을까요? 좀 애들이 좀 밀어내야 좋을까요? 이걸 이제 우민화 정책 그렇습니다. 우민화 정책.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건데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사람들은 이 국민들이 스마트해지면 안 돼. 응? 내가 막 솔방울을 던져서 막 수류탄으로 일제를 물리쳤다. 벽두 혈통이다. 이런 걸 믿어줘야 돼. 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배하기가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행정법 전공하기 전에는 성웅 이순신이었다가 세종대왕으로 바꿨습니다. 군주가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글자를 개발한 왕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군주가 얘네들이 현명하면 내 지위가 위협받는데 얘네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글자를 개발했는데 4416이지? 4416? 600년을 내다보고 만든 글씨죠. 여러분 이 두 손가락으로 400타를 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한 거죠. 중국어 카톡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핸드폰으로. 중국어로 문자 보내는 거 보셨어요? 핸드폰으로. 혈압 터져서 죽습니다. 영어도 그래. 영어도 J, L, K 계속 순서대로 눌러서 해야 되죠. 어마무시한 글자를 개발하신 거야. 디지털에 최적화된. 인간이 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다 내버려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저희 때 그랬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절대 노벨 문학상에 나올 수 없다 그랬어.
왜냐? 고등 언어여서. 영어가 여기 언어면 국어는 여긴 거야,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글로써 석양을 표현을 해버려. 근데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지랄이야. 노벨 문학상을 탈 수가 없어. 그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얘기한 게 누리끼끼 거무잡잡을 영어로 표현해봐라. 어떻게 되겠냐. 우리 누리끼끼 거무잡잡으면 필이 팍 오죠. 근데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 Some yellow and 막 답답하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우리가 영어권에 맞춰서 우리 문화를 맞추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했었던 건데 얘네들이 언젠가부터 우리 거를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영화를 국어로 볼 생각을 안 하고 전부 영어로 우리가 대사를 달아줘야 되는데 대사를 달아주면 우리 한국 국민은 노벨 문학상에 해당할 정도의 감흥을 받는데 대사로 쓰여진 그걸 보는 그 서양 애들은 감흥이 훅 꺼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애들이 이걸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어를. 그러면서부터 우리 K컬처가 기가 막히게 지금 막 승승가도를 달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K컬처가 쉽사리 일본이나 중국에 따라잡힐 수 없는 언어라 그래요. 일본어는 영어보다 여기고 중국어는 더 밑에요. 아시겠죠? 국뽕에 취해서 삽니다. 근데 요 기본적인 패턴화에서 이 결정이 너무 자의적이어서 너무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근데 요게 1789년에 점점 가까워져 오면서 이제 세계사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라가 중세를 거치면서 중세가 이렇게 폐쇄 사회였거든요. 근데 십자군 원정을 갔다 오면서 얘네들이 무역이 발달하니까 이 역사가 돌고 돌아서 지금도 어때요? 그 폐쇄적인 북한도 낮은 선봉지역 해가지고서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잖아요.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왕들이 중세 말기 지나면서부터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상공업, 수공업을 상공업화하면서 그 속에서 생긴 부를 국가가 취하게 되니까 도시를 육성을 하면서 도시에 사는 애들한테는 자유를 조금씩 줘요. 거기 있었던 애들 뭐라 그래요? 도시에 사는 애들이라 그래서 시민 그렇습니다. 시민들 중에서 이제 무역으로 큰 돈을 버는 애들이 왕처럼 막 성도 짓고 왕을 흉내내기 시작하는데 지위는 뭐야? 비지배자지. 이런 애들을 옛날에 부르주아지라 그래요. 산업혁명의 역군이 됐던 애들. 얘네들이 왕 흉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음악가도 지원해주고 문학가도 지원해주고 사상가도 지원해주다 보니까 점점 애들이 여기가 깨어나요. 우민화 정책에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계몽주의 그러죠. 깨어나. 그래서 얘네들이 시민이 돼서 깨어난 상태에서 야, 이 기본 프레임 이거 틀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뭐 왕권 신수설 개나 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 군주가 주권의 소지자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 네가 신이라며 부활해봐. 그리고 절단 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16세하고 마리 앙투아네트를 목을 쳐버리잖아요. 아직까지 부활을 안 해. 그러니까 인간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여기서 갖고 있던 이거를 뺏어와요. 그래서 나라의 주인이 누가 돼요? 왕이 아니라 얘네들이 돼. 얘네들을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뭐요? 시민이 아니. 아까 시민은 지배당하는 애인데 지금 좀 깨어있는 지배당하는 애였고 이제 나라의 주인이 되는 애를 뭐라 그런다? 국민이라 그래요. 그럼 국민이 주권의 소지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됐다 그래요. 외울 것도 없죠.
군주 주권에서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법률 용어는 이 여러 가지 의의를 줄이면 더 이상 못 줄일 때까지 줄이면 법률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주권의 소지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상 또는 주의를 국민주권주의라 그러고, 자, 국민주권주의 6글자인데 더 줄여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뭐예요? 그렇죠. 더 줄이면 민주. 더 줄이면 못 줄여. 아시겠죠? 국민주권주의가 확립이 되고, 이거를 국민주권주의가 확립이 된 상태에서 이제 국민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날아갔죠. 자, 그럼 날아갔는데, 자, 여기서 이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없으면 나라 망하죠. 군대 보내는 조치고 세금 거는 조치인데, 이거 옛날에 누가 했어요? 왕이 결정하고 집행했잖아. 근데 지금 왕이 날아갔죠. 근데 지금 왕의 역할을 누가 해야 돼? 얘네가 해야 되지. 근데 국민은 한 명이에요, 다수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져요. 우리나라로 치면 몇 명이에요? 5,200만이죠. 자, 그러면 지금 봉천동에 사는 박서방 세금 얼마 거둘까? 세금 부과할까 말까? 세금 얼마 거둘까? 옛날에 왕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가 결정하면 됐죠. 5,200만이 결정해야 돼? 결정이 되겠어요? 되긴 하겠지. 우리 살아생전에. 이거 생각하시면 돼. 혼자서 메뉴 결정해. 내가 점심 뭐 먹을까? 둘이서 결정하면 쉬워 안 쉬워? 너 뭐 먹을래? 나 짜장면. 나 회덮밥. 이래 씨. 그럼 회덮밥이랑 짜장면이랑 파는 집 찾아야 되잖아. 3명이면 더 골 때리죠. 5,200만이 껌껌이 결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실제 그러게 했어. 그래서 이 소지자가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이 되고, 1번, 2번. 자, 행사 방법은,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뭘 어떻게 해? 그냥 국민이 직접 하면 되지.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민주제? 이걸 직접 민주제라 그래. 국민이 전체가 모여서 결정을 해요. 우리 헌법 개정할까 말까 그런 거 이런 거 해요. 대통령 뽑는 건 어쩔 수 없이 국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죠. 근데 요거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현대같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직접 민주제가 불가능해지겠죠. 5,200만이 껌껌이 갑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를 부과해야 돼, 군대를 누굴 보내야 돼, 이거를 5,200만이 무슨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서 하듯이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잖아. 실제 1789년에 시민혁명, 이 시민혁명에서 이걸 이제 만들어낸 프랑스를 배경으로 설명한, 프랑스는 실제 그렇게 다 해봤어요. 나중에 프랑스는 하다 지쳐서 시민혁명으로 국민주권주의를 확립한 프랑스가, 야, 차라리 옛날에 왕일 때가 좋았어. 그래서 기어가 거꾸로 들어가서 백으로 가버려.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황제가 나와, 황제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세라고 하는 황제가 나옵니다, 황제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불행하지만, 근대화에 늦어져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프랑스에서 온몸으로 경험했던 걸 우리는 늦게나마 좋은 것만 따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를 직접 하지 말고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심부름꾼을 하나 뽑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5,200만이 주인인데 이걸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자, 이 말이죠. 그러면 심부름꾼을 한 명을 뽑겠어, 여러 명을 뽑겠어? 다수의 불편함을 10분 경험을 한 그 이후의 대책이기 때문에 한 명을 뽑겠죠. 그 한 명이 뭐다? 이름이 뭐예요? 대통령이라는 애를 한 명을 뽑아요. 이 뽑는 방법도 처음에는 나이 순으로도 해보고 재력 순으로도 해보고 가방끈으로도 해보고 별 연병을 다 해봤는데 1인 1표로 선거로 뽑는 게 좋더라. 이게 아직까지 개발해낸 제일 좋은 거예요. 됐죠?
선거로 뽑아서 대통령을 하나 뽑았어. 그래서 너가 이제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거를 그때그때 수행을 해주렴.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민주제? 그래서 선거로 뽑아서 대통령에게 이 권한을 넘겨주는데 이 권한을 넘겨주는 걸 위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행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결정하고 집행을 하는데 자 이게 주인님 세금 좀 내주세요 하고 응 알았어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합치됐을 때 국민에게 의무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게 또 나라가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주인님 좀 세금 좀 내주셔야 되는데 응 알았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거든 좀 기다려 이럴 거 아니야. 주인님 좀 군대 가셔야 되는데 내가 모르니 지금 여자친구랑 싸우고 왔는데 좀 기다려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권한을 국민 전체 권한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힘을 실어줘요.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엄청 권한이 세집니다. 아시겠죠? 그 세진 권한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주인이더라도 일방적으로 군대가 세금 내 이렇게 이제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근거가 이제는 왕권 신수설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이 위임을 한 거고 위임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얘가 대신해서 행사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누구? 서결이 형이 해.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착하다고 뽑아놨는데 권력을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항상 권력이 썩어요. 액튼이라는 사람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렇게 명언을 남겼어요. 액튼경이라서 이 앞에 절대 앱솔루트 요것도 앱솔루트인데 앞에 절대는 우리 조금 어휘가 달라요. 이거 절대는 막강하다는 의미의 절대고 이거 절대는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집중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권력은 항상 썩는다는 거예요. 세종대왕형 빼고. 아시겠지? 우리가 예외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원칙이라 그래요. 원칙에는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 절대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절대란 말을 절대 안 씁니다. 내가 우리 와이프에 대한 식지 않는 이 마음은 원칙일까요? 절대일까요? 원칙이에요. 언제고 내 영혼의 단짝이 나타나 사정변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손에 장을 지지고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아시겠지? 우리 혹시라도 앞으로 원칙 그러면 예외가 있다. 절대란 말 나오면 대부분 예외가 없는 걸 얘기한다. 지금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지금 법률 용어예요, 여러분. 저기 우리 밖에 나가서 명동 쇼핑할 때 쓰는 용어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용어들이 막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쓴 걸로 보면은 할만하죠. 할만한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 것들이야. 다 알고 계신 것들. 썩습니다, 얘가. 얘가 썩어서 알고 봤더니 우리가 주인이 돼서 뽑아놓은 애가 어느새 부패한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날랑 말랑하는 저 서남아시아에서 계속 옛날에 이집트, 요르단, 예멘, 자스민 혁명이라 그래서 군부로부터 막 시민들이 혁명을 통해서 주권을 쟁취했다고 좋아라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친정부권, 반정부권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죠. 그리고 지중해 넘어서 막 난민으로 배 타고 그 험악하게 생명 걸고 넘어오지 않습니까? 얘가 썩어. 그럼 얘가 어느 순간에 썩은 왕이 돼 있어. 아니 그래도 옛날에 왕하고는 다르지. 우리가 주인인데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별 사정으로 걔한테 권한을 다 위임해 놓고 걔가 이미 썩었으면 옛날에 부패한 왕하고 진배가 없게 되죠. 자, 그럼 이런 속에서 인문 사회학자들이 답을 내놔야지. 그 답이 뭐냐? 요거를 안 하면 되죠. 요거 안 하면 나라가 망하죠. 외침에 의해서. 요걸 하긴 해야지. 근데 우리가 주인이니까 직접 했는데 너무 불편하잖아. 그럼 이제 간제민주제로 가야 되는데 간제민주제 가면 얘가 맨날 썩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도 하고 맺기대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게 좀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앞으로 너는 이것만 하고 이 결정을 국민이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국민이 직접 민주제는 너무 어려우니까 세분화돼서 그때그때 기준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머슴을 하나 더 뽑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머슴을 뽑는데 자 얘는 혹시라도 그 결정해주는 머슴이 정해진 대로만 집행을 하는 애니까 사람으로 치면 근육과 같은 존재니까 얘는 신속이 생명이내고 이 결정은 한번 결정하면 계속해서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결정은 좀 신중해야 되겠어? 신속해야 되겠어?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거에 혼자서 하면은 신속하고 집행의 효율성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졸속이 될 염려가 있어서 이 결정하는 기능을 이렇게 떼서 머슴들을 하나 결정하는 머슴들을 하나 더 만들게 되는데 그 머슴들은 한 명으로 안 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명으로 모여서 만드는데 그것을 위원회 제도라 그래요. 자 그러면 국가 작용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반복될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를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국가 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결정하는 위원회. 이게 뭐야? 응?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머슴을 하나 더 뽑아요. 여기서 만든 그 기준을 뭐라 그러느냐? 뭐라 그래? 법률이라 그래. 국회가 뭐 조약안 동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산안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국회의 본연의 기능은 뭐다? 얘가 앞으로 집행할 기준을 정해주는 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정하면 이 기준이 정해진 대로 얘는 계속 반복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 기능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의 권력이 뭉쳐진 것 같아요? 나눠진 것 같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권력 분립이라 그래. 권력이 나눠지는 거죠. 권력이 나눠지면 힘은 항상 약화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생각하신 분이 존 로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얘가 기준 정해준 대로 너는 집행만 해.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썩을 일이 없더라는 얘기죠. 서로 견제 균형해가면서. 이 머슴이 근데 머슴으로 치면 이쪽 머슴하고 이쪽 머슴하고 하면 어느 게 더 1등 머슴이겠어? 얘가 정해진 대로 얘는 따라야 되니까 얘가 조금 더 위겠죠? 믿음이 더 가는 거지.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몇 명? 300명. 국회에서는 이 법률 건건이 기준을 정하는 게 신속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좋아? 늦게 걸리는 게 좋아? 그런 면에서 우리 국회는 A+. A+. 근데 왜 욕을 해? 각 분야별로 계속해서 심사숙고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슈 법안 내지는 이슈가 하나 터지면 그거 갖고 1년 내내 싸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총선이 다가오거나 대선이 다가오거나 국민들에게 이제 심판을 받는 날이 오면은 야씨 이러다가 둘 다 망하겠다. 빨리 통과시키자 그래갖고 안건이 막 법률안이 막 수십 건이 하루에 통과해버려. 꾸러미로. 자 그러면 이게 신중해야겠어요? 신속하겠어? 1년 내내 4대강 갖고 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50건씩 통과해버려.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법률안이 한 건씩 통과될 때 내가 국회의장이면 법률안 제 1234호 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일어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뭔가 법률안에 있어서 자기가 일어서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막 이상한 법 있잖아.
국회의원들 세비 올리는 법, 막 이거 일어서려면 얘가 화끈거려, 안 화끈거려?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쪽팔리잖아. 법률 만드는 애가 지들이니까 어느 날부터 기립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이걸로 바꿨어. 이거. 그래서 전광판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되는 거. 좌우지간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아요. 국회의원 300명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회가 민평통 자문회의가 보통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됩니다. 의원들이. 국회의원들 한 2만 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권력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나누면 약해져. 1000명 정도는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국회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 그 자리에서 체포해버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쟤네들 월급을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맞춰줘야지.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2만 명이 모여서 로텐더 홀에서 최저임금 인상하라 막 그러고 지들끼리 시위할 거 아니야. 그 시위하고 들어가서 지들이 통과하고. 원래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기준은 되게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 한 명당 1조 원의 예산을 담당해야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650에서 700조 가까이 돼요. 그럼 국회의원은 적정한 규모가 몇 명이다? 국회의원들 자꾸 뭐 월급 준다고 국회의원 더 많이 뽑으면 안 돼요. 그 말 누가 하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이에요. 많이 뽑으면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국회의원들 일 안 한다고 욕하니까 국회의원 정원 더 늘려서는 안 된다, 늘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늘리면 어때? 세비를 반으로 깎으면 되지. 국회의원 의사당 공간 반으로 나누면 되고. 영동이 생각. 이 법률이에요. 여기서 이제 만든 기준에 따라서 얘는 집행만 하는 거예요. 자, 이 집행이 여기서 정해진 법에 따라서 이 집행이 자, 적합하게 행사되면은요. 혹시라도 갑에 대해서 법률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세금이 부과가 됐다. 법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징계처분이 떨어졌다고 물개박수 치고 참 잘했어요. 그러겠죠. 자, 이때 하는 말이 법률에 적합한 국가작용을 줄이면 뭐가 돼요? 적법한 작용입니다. 그래요. 그러겠죠. 그럼 이게 적법이면 물개박수 치고 이제 끝나는 거지. 국민들을 위해서 여기서 정한 기준대로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참 잘했어요 하고 끝나는 거지. 그럼 행정법이 200페이지에서 끝나버리네. 근데 이게 법률에 위반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줄여서 위법한 작용이라고 그러고, 위법한 작용을 하면 국민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어요, 안 입어요? 입겠죠. 입었을 때 이 상처를 입은 애가 상처를 준 얘한테 가서 따져서 시정하는 거야말로 진정한 시정, 구제다라고 생각한 게 존 로크라는 분이에요. 존 로크라는 분은 이권 분립만 생각하셨어. 근데 얘가 조직이야, 조직.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인데, 여러분 우리 사회 용어로 조직은 깡패 아닙니까? 길 가다가 조직한테 맞았는데 아저씨 왜 나 때려요? 그리고 막 따지러 가서 그 조폭 보스한테 받는 사과야말로 진정한 사과. 그리고 조폭 따라갔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 응? 그래서 생각한 게 제3의 공정한 기관, 구제를 해주는 기관을 찾아내자. 이걸 따로 두자. 이걸 생각한 게 크리스토퍼 몽테스키에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 몽테스키에 이르러서 우리 국가 권력이 몇 개로 나눠져요? 이권 분립, 삼권 분립. 3개로 나눠지게 돼요. 3개로. 3개로 나눠져서 국가 작용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 작용, 국회에서 만드는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작용, 그 집행이 법률에 적합한지 위반됐는지 판단 선언하는 작용. 그래서 이거를 자, 여기서는 법을 정립하는 작용을 수행하고, 여기서는 이 정립된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작용을 수행하고, 여기는 혹시라도 이 집행이 법률에 적합했었는지 위반했었는지
이 법에 따라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 선언하는 작용을 하더라.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줄이겠죠. 자, 이거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돼? 뭐? 입법이에요, 입법. 법을 정립한다 그래서 입법 그랬습니다. 여기 뭐가 되겠죠? 집행. 근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집행한다. 여기서 행정이란 말이 나와요. 아시겠죠? 여기는 뭐? 이 판단 선언하는 것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옛날에 사헌부 사관원 할 때 사. 그래서 이거는 법사가 아니라 앞자 뒤자 빼서 사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국가작용이 이제는 입법부, 행정부, 뭐 사법부 세 개로 나눠지게 되겠죠. 행정부가 길어서 두 자로 또 줄여요. 행정부가 길어서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 가버먼트. 정부예요, 정부.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구성하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행정부 조직법이 아니라 뭐예요? 정부 조직법 그래요. 국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국회법이고 법원은 1심, 2심, 3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으니까 법원 조직법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이 길었는데 이제는 이 빨간 화살표를 국가작용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행정작용 그렇습니다. 그럴만하죠? 왜?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봐. 행정부에서 하는 행정작용. 지금 문제가 된 국민각. 한 사람에게. 자, 이게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것의 옳고 그르고가 시비에 걸리면 법원에서 판단 선언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는 행정부가 뭐의 지배를 받아요? 여기서 하라 그러면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세금 앞으로 전 국민에 대해서 이 기준으로 거둬라 그러면은 얘는 거둬야 돼, 안 거둬야 돼? A라는 공무원이 국세청에 오늘 첫 출근했어. 근데 나더러 이걸 하래. 딱 하려고 봤더니 우리 집이야. 아침에 엄마 막 한숨 소리 듣고 출근했는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 해야 돼. 이래서 이 행정부가 지 마음대로 못하고 뭐의 지배를 받아요? 법에서 정한 대로 꾸려야 돼. 이걸 법의 지배라 그러고, 자, 한문으로 하면은 뭐가 되겠죠? 뭐? 법치라 그래요, 법치. 그 법치주의는 자, 국민들이 따르는 거예요? 국가가 지켜야 될 법인 거예요? 국가가 지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률 중에서 국가가 앞으로 수행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정한 것을 그 중에서 특히 국회나 법원에서 하는 거 말고 행정부에서 하는 거를 정한 법을 뭐라 그런다? 행정법. 그러고 행정법은 법치주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들 때 이 국민들끼리 서로 갑하고 을 사이에서 서로 돈 빌려주고 돈 꿔가고 또 친구 애를 낳고 애에 대해서 애를 낳으면은 뭐 보호하고 교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정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 빌리면 갚아라 이런 거 정해놓은 법이 있겠죠. 그럼 국회에서 만든 이 법을 국민들에 대해서 정하는 법을 뭐라 그래? 민법 그래. 민법은 사인들끼리의 규율관계를 정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민법을 비롯한 이런 대표적인 법들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무슨 법? 사법이라 그러고 이런 걸 뭐라 그래? 그래서 행정법은 뭐다? 공법이에요.
자, 그럼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행정법은 공법이고 뭐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죠. 여기는 법치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사적 자치 원칙이란 말 들어보셨어? 아니, 민법도 법인데 왜 법치라고 안 하고 자치라고 한대? 자, 우리가 독일 애들은 분석하기 좋아하잖아요. 이게 다 독일 법학이야. 독일 애들은 우리가 행위를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이 책임이 도덕적인 책임이 있고, 도덕적인 책임 중에서 최소한 이거는 반드시 지키자를 법적 책임으로 해놓고, 이 법적 책임에 사법적인 책임을 민사상 책임이라 그리고 공법적인 책임을 행정상 책임 그래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랑 도덕적인 책임이랑 법적 책임이랑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강제성이 없고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라고 그러는데 조금 엄마한테 이번 추석 때 못 찾아보겠어. 좀 마음 아프고 말지. 근데 부모를 못 찾아뵌 게 아니라 엄마를 막 산에 내다 버렸어. 그럼 그놈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민사상의 책임이고, 이거는 사적 자치라 그러고, 여기는 법치라 그러고, 그냥 국가가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진짜 해서는 안 될 거를 형사상 책임이라 그래요. 범죄. 자, 그러면 이 자치하고 법치 차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니, 민법도 법이고 행정법도 법인데 이 책임이, 법적 책임은 다른 말로 권리 의무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게 아니라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행위를 할 때, 자, 민사상의 영역은 이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보다 지 맘대로예요. 근데 여기는 지 맘대로가 아니야. 이 차이가 무슨 얘기냐? 아까 국세청 공무원으로 출근한 A가 여기 영역에 해당하겠죠. 얘는 아까 이 세금 부과 행위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김혜업 선생님이 가르치겠지. 갑자기 TV 보다가 녹색 버튼 누르면은 이제 이게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녹색 버튼 누르고 안 누르고는 누구 마음이야? 그게 내 마음이야. 대신에 한 이상은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너 그거 버튼 누르면 계약 체결하고 안 하고는 네 마음인데, 계약 체결한 이상은 이런 책임 져야 돼. 이걸 정해놓은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에 있어서 차이점은, 이걸 수행하는 걸 공무수행이라고 그러고 이걸 수행하는 애들을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무원들은 국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공무원들 입에서 법치주의를 자꾸 강조하는 거는 내가 앞으로 법을 지키겠다는 거지, 국민들에 대해서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옛날에 왕이 하는 짓이에요. 옛날에 진시황 같은 거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시황이 법과 사상으로 중국을 통일했다 그래요. 그 법과 사상은 뭐냐면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 법이고, 오늘날에 있어서의 공법이라고 하는 행정법, 국가가 법에 따라서 지키겠다는 룰은 역사가 200여 년밖에 안 돼요. 1789년 프랑스 혁명 있고 나서 공법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법과 사상 이런 것들은 왕이 국민을 법이라는 어떤 테두리 하에서 혹독하게 다스리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거고, 국가가 지키는 룰로서의 행정법, 공법이 나온 거는 몇 년밖에 안 됐다? 200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행정법이라는 체계를 새롭게 다 구축해 가는 게 좋을까요? 저기 옛날에 저기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던 민법, 사법을, 그때부터 뭐 돈 빌면 돈 갚는 게 다 있었으니까 사법을 전제로 뭔가 깔고 조금 뭔가 다른 거 요거만 체크를 할까요? 그렇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법과 공법을 동시에 준비하는 자격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여기 걸려 있어. 민법을 하면서 행정법을 같이 하는 거야. 제가 원래 대학원 논문 석사가 민법이에요, 민법. 근데 이상하게 막 사법시험을 보면 민법은 턱걸이 간신히 하고 막 행정법은 막 겁나게 점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떨어지고, 강의하다 보니까 행정법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민법을 전공하면서 여기에 파묻혀 있다 보면요 민법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맞은편 산에 가서 행정법 하면서 민법을 보면 잘 보여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행정법 시간인데 갑자기 헌법이나 형법 얘기하면 설기돼요. 근데 행정법 시간에 행정법 얘기하면 다 쓰러져 자. 이게 이렇게 민법하고 행정법을 같이 하면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커요. 행정법 잘 하려면 행정법은 결국 80%는 민법에서 빌려오고 나머지 한 15%는 민사소송법에서 빌려오고 나머지 5%는 형법, 헌법, 그럼 그 밑바탕에 헌법이 깔려있는 게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은 차용법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다? 아, 행정법 이런 거구나. 그러면 항상 1시간 동안 어지러놨으면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오늘 보고 나는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자, 그러면은 제가 천천히 그렇게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나 봐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부라는 게 있고, 행정부가 국민은 엄청 많지. 근데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국민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상대로 뭔가 이 작용을 펼치는 거. 그리고 이걸 행정작용이라 그러고, 이 행정작용이 오늘날에는 대통령이나 무슨 행정부 공무원들의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국민들이 또 새롭게 뽑은 국회에서 정한 이 기준에 따라서, 자, 이걸 뭐라 그런다? 무슨 주의? 법치주의가 완성됐다. 그리고 요 국민에 대한 이 처분이 옳고 그르고가 혹시라도 시비가 붙게 되면 최종적인 판단 선언은 어디서 한다? 법원에서 한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은 이제 공법 사법이랑 헷갈리니까 한문으로 제가 써요. 사법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게 권력 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럼 이 권력 분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수단이다? 수단이고 목적은 뭐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뭐다?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나 어떤 대학 교수나 그런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국가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주는 게 국가의 목적인데 국가가 그 기능을 못하면 국가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이 어디 가서 사고를 당하고 이런 것을 혹시라도 국가가 제대로 못하는 건 다 누구 책임이다? 국가 책임이다. 그래서 오는 수단.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요게 필요하고 요게 오늘날에는 법치주의라는 게 통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민주주의가 우선이에요? 법치주의가 우선이에요? 민주주의가 있고 그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다? 사인들 사이에서 가까운 사이에서 뭐 돈 빌리고 새끼 낳고 뭐 죽고 상속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작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관한 이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걸 뭐라 그런다? 행정법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행정법을 조금 뚜껑을 열고 들어가면 이 행정법은 대통령은, 국무총리는, 각부 장관은, 또 그 속에서의 뭐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렇게 돼 있어 이 법률에서 누구가 이게 조직이에요. 이 정부조직법이고. 그리고 국세청장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이 기준대로 부과를 해라. 이게 작용에 관한 거.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시비에 붙었을 때 이 구제 절차에 관해서 조직에 대해서 정한 법, 작용에 대해서 정한 법, 구제에 대해서 정한 법. 이걸 뭐라 그래? 행정법이라 그래. 행정법이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을. 국내 공법. 국내 공법이란 얘기는 행정법은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법 중에 국제법도 공법이거든. 국가 간의 조약 체계라는 거. 네, 행정법은 나라 지키는 과정에서 나라 살림과 관련된 거니까 국제법 빼고 이 얘기를 국내 공법 그래요. 아시겠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째 시간은 내가 뭘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입니다.
근데 벌써 1시간이 지났네. 행정법 이래도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야? 선생님, 행정법은 뭐예요?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행정이 뭔데? 행정은 그러니까 너무 많어. 그래서 행정에 관해서는 뭔가 설명을 하려니까 에이씨, 일단 행정이 태어난 과정 설명해 줄게. 우리 그러잖아요. 저 고선배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선배가 일단 고선배 커나온 과정 얘기해 줄게. 쭉 얘기하다 보면 여자 좋아하겠구나. 여자 후배들 좋아하고 남자 후배들 싫어하겠네. 뭐 술 엄청 좋아하고 뭐 이런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거 가르쳐주는 행정이 태어나게 된 배경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실은 알고 보면 전체 국가적용 중에 입법과 사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나머지가 다 행정작용이다 보니까 권역이 너무 많죠. 실제 행정을 정의할 때 소국설이라고 그래서 전 국가작용 중에 입법, 사법 뺀 나머지가 행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만큼 행정을 정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지. 범위가 넓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느낌다운 느낌으로는 우리가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행정의 개념은 조금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걸 이제 독일 애들이 막 분석을 한 게 또 나와. 근데 그거는 좀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되고 나면은 이 작용이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구제를 받는다는데 더 어떻게 구제받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구제받는 거. 이거를 법원에 가서 구제받는 걸 뭐라 그런다? 소송 그래요. 행정소송법. 이게 이제 몽테스키에 의해서 소송법이 나온 건데 오늘날 존 로크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여기 가서 따지는 게 제일 구제수단이에요. 그게 행정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행정사가 돼서 누빌 곳이에요, 그게. 응? 여기까지 누빌려면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아시겠지? 근데 변호사들이 이제 앞으로는 너무 많아지잖아, 너무 많아져. 1년에 막 1,500명씩 쏟아지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이라는 게 훨씬 우리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는 문턱도 낮고, 어느 분야에 더 국민들에게 훨씬 친숙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